네, 이제 뭐 경제사회 문화와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는 뭐 후딱 하고 빨리 읽어 나가면 되죠, 뭐. 그죠? 요 시기에 역시 강남 개발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남송시대의 수도 자체가 그죠? 강남 지방이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양법이 보급이 되고, 이양법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사 하면서도 배웠던 모내기법이고, 그 다음에 점성도라는 품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점성도, 다른 말로 이제 참파벼라고도 하는데, 저 베트남 쪽 지방에 그겁니다. 베트남 쪽 지방에. 근데 이게 좀 조생종이라서 좀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1년 이모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수월하게 가능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 시기대의 강남 개발을 일컫는 유명한 한자어가 있습니다. 소호숙 천하족이라고. 소호라는 거는 이제 강소, 호남, 강소, 호남 지방, 여기가 강남, 요 동네가 어디냐면 그 장강 하류입니다. 장강 하류 지방의 농사가 벼가 쑥 익었다. 벼가 익으면 천하가 먹는다. 천하가 풍족해진다. 뭐 이 정도로. 나중에 이게 점점 더 위로 올라가요. 알겠죠? 나중에는 호광숙 천하족, 호광지방이 곡식이 익으면, 요거는 이제 그거는 명나라 때 얘기인데, 명나라 때는 호광숙 천하족이라고 해가지고 장강 중류로 올라갔다가, 청나라 때 가면은 사천숙 천하족이라고 해서 장강 상류로 자꾸 가면 갈수록 올라갑니다, 위로. 왜냐하면 뭐 예전에 농사 짓던 데 사람이 자꾸 모이게 되면은, 그 농사 짓던 지역이 주택지로 바뀌게 되면은 농사 짓던 애들은 자꾸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알겠죠? 장강 하류에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됐다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요 시기에 상업 발달. 상업 발달을 또 얘기해야죠. 상업 발달 해가지고 뭐 철 만드는 거, 제철, 자기, 그 다음에 뭐 비단. 특히 송나라 때 도자기를 갖다가 송자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엄청 그냥 세계적으로 되게 큰 인기를 끕니다. 제1번 수출 품목이 도자기였어요. 도자기, 송자. 알겠죠? 네. 송나라의 자기다. 제철, 철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뭐 코크스 막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이 코크스라는 게 나중에 산업혁명 때 돼야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송나라 때 이미 코크스를 사용해서 철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한 유럽보다는 한 700년 이상 빠른 거죠. 그리고 행, 작 이런 게 조직이 됩니다. 행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상인들이 무리지어 만든 건데, 행이라는 거는 상인들이고, 작이라는 거는 수공업자, 뭐 손으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들이 조직을 했다. 그 상인들의 단체를 행, 수공업자들의 단체를 작,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동전도 억수로 많이 유통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동전을 송나라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송나라 동전 가지고 거래를 하고, 그리고 밑에 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도 송나라의 동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때 동전 만든 양을 다 합치니까 2천억 개인가? 뭐 그랬다고 해요. 네. 그전에는 동전 잘 안 만들었죠. 뭐 철로 된 거 막 이런 거 만들었. 철은 무겁잖아요. 동은 가볍고. 그 다음에 교자, 회자. 이거는
지폐예요, 지폐. 종이돈을 만듭니다. 그 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사용되었는가를 따져보면은 돈은 이거 자체로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사용했던 금화나 은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돈이기 앞서가지고 뭐예요? 금, 오와 은이에요. 금, 오와 은은 이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지폐라는 건 뭐예요? 이거 돈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그냥 종이 조각이잖아. 근데 지폐가 유통된다는 건 뭐냐?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은 거고 엄청난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당나라 때 뭐 비전이라고 지폐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속 언제까지 갚겠다 하는 그런 정도였지, 이렇게 본격적인 지폐는 사실은 송나라 때 나오거든요. 북송 때는 교자라고 했고 남송 때는 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는 지폐가 언제 나오느냐면 프랑스 혁명 때 아시냐, 그거는 1790년대 나오는 거예요. 송나라보다 거의 뭐 한 7, 800년 이상 늦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중국의 위세라는 게 어마어마하겠죠. 그 다음에 도시, 상업 발달은 당연히 도시 발달이 따라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때 송나라 때 발달된 도시를 잘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청명상하도라고. 어떤 카이펑의 풍경을 갖다가 그렸던 거예요. 네. 뭐 당나라 때도 상업 발달 얘기하지만 송나라 그렇지 않았어. 송나라는 24시간입니다. 풀로 돌아가요. 당나라는요,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 시간 지나면 끊어요. 근데 송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24시간 풀로. 그래가 와자라는 게 있거든요. 와시 혹은 와자라는 게 있는데 이 와자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오락시설이에요. 여기에 뭐 극장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곤충 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었습니다. 네, 도시가 억수로 발달. 청명상하도는 그림이 막 가로로 이렇게 쭉 길어요. 아마 교실을 거의 뭐 둘레와 맞먹을 거예요. 네, 청명상하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무역도 발달합니다. 해상무역 발달해가지고 이제 뭐 이때 보면은 조선술이라든가, 조선술은 배 만드는 기술이고요. 나침반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침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해상무역을 하면서 시박사. 당나라 때도 있었죠. 그죠? 무역을 담당하는 시박사가 이때 당시에 취안저우, 광저우. 대표적인 도시가 이런 거고 실제로는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취안저우나 광저우에서 어디 저 동남아시아 저 말라카 해협까지 이르는 전기 항로가 있었어요. 말라카 해협이면은 그쪽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 좁은 거기 있거든요. 그 인도네시아 그 통과하는 그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정기적으로 갔다는 얘기지. 이게 대략 한 20일에서 30일 걸리거든. 근데 배가 정기적으로 움직였대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시기에 이러한 수많은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이미 이때 인구가 1억을 찍어요. 1억을 넘깁니다. 송나라 때 중국의 인구가 1억을 넘겨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문화. 자, 송나라 때의 지배층은 누구?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 사라는 거는 공부하는 선비들을 갖다가 선비사서가 사라고 하고,
대부라는 건 관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공부하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관리가 가져야 될 소양이 뭐냐? 공부예요. 학문적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높은가 이거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보면은 이 사대부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애들이냐? 공부하는 유학자의 지방에는 땅 좀 가지고 있는 지주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올라가서는 관료가 되는 요 삼박자를 갖추고 있어야 사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돼? 과거 시험을 쳐야 되죠. 비교적 공정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반 농민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과거 시험에 나오는 책에 있는 글자 수가 62만 글자예요. 이거를 딸딸딸 외우고 있어야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하죠. 네, 그런 겁니다. 집안 가난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게 되는 게 성리학.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요 시기에는 시옷자가 많습니다. 송나라가 시옷이니까 지배층 사대부 학문 성리학.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아요? 히읗자가 많지. 지배층 호조, 그 다음에 학문 훈고학,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관리선발제도 향거리선제, 괴롭혔던 애들 유목민족 흉노, 농민반란, 황건적의 난, 전부 히읗자. 알겠죠? 영 마지막에 문제 안 풀리고 머리 아프고 생각 안 날 때는 뭐 그렇게라도 풀어야죠. 뭐. 네. 자,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의 품성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대의 명분과 화이론이에요. 화이론이에요. 화이론.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희. 훌륭하다고 이름 뒤에 자자 붙여줍니다. 주자. 그래서 이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대의명분이라는 건 뭐냐? 뭐 쉽게 말하면 신하의 충성.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 얘기지 뭐. 화이론이라는 거는 뭡니까?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와 싸워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애초에 뭐에서 나온 거예요? 요 화이론에 바탕을 두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랑 화해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나온 책이 뭐냐면 사마광의 자치통감이에요. 대의명분과 화이론을 억수로 강조하죠. 이거 읽다가 세종이 눈이 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이 억수로 많아요. 이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총 다 번역되지도 않았어요. 하도 양이 많아가지고 뭐 200권이 넘나 뭐 그럴걸? 자,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서민적 문화. 서민적이다.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겁니다. 그 전에 당나라 때 귀족적이라고 하면서 시가 나왔잖아요. 이 사는 뭐냐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뭐 자유롭고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롭고 막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잡극, 뭐 통속문학. 문학인데 이제 주제가 뭐 연애라든가 이런 거 얘기 나눈 거,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달, 뭐 나침반, 인쇄술, 화약. 보통 이제 뭐 4대 발명품 하면 이제 나침반, 인쇄술, 화약, 종이라고 하는데 그중 3가지가 여기서 나오죠. 송나라 때. 나침반, 인쇄술, 화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길다, 그죠? 자, 텐션 올려야 됩니다. 유목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목민족. 이 송나라 때 보면은 문치주의 한다고 국방력이 약해서 다른 민족 애들이 억수로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 유목민족 파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미국에 비트 포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 쪽에 왔던 유목민족들을 크게 둘로 구분을 했어요. 뭐 침투 왕조와 정복 왕조. 침투 왕조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북위예요. 북위. 정복 왕조는 뭐 나오지만 요, 금, 원, 청 요런 애들을 정복 왕조라고 불러요. 둘의 차이는 뭐냐? 침투 왕조는요,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중국인처럼 살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침투했다. 그래서 얘들은 자기 정체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중국 문화를 막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화 하려고 했던 나라예요. 북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배웠을 때 뭐가 있었어요? 한화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정복 왕조라는 건 뭐냐? 중국에 왔지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뭐 고유 문자, 뭐 통치 체제, 이거는 헷갈리네. 뭐 통치 체제, 고유 문자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관점에서 봐줘야 돼요. 요 나라들, 특히 요 나라, 금나라가 여기 해당되는데 지금 적을 건데 이 통치 체제는 어떻게 했느냐? 고유 문자를 사용했느냐? 요런 관점에서 봐줘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요입니다. 요. 916년부터 1125년 요. 거란족에서 건국한 나라입니다. 야율아복이라고. 야들이 건국을 했는데 야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체를 다스린 건 아니고요. 연후 16주를 가져가죠. 연후 16주를 가져가고 관련된 사건은 전연의 맹약이라고. (1004년) 그러니까 요거 전쟁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고려, 이때가 당시가 우리나라 고려 시대거든요. 그 고려를 갖다가 달래줘야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다라면서 고려와 한참 막 이래 신경전 할 때, 그리고 막 강동 6주를 막 떼갖고 주고, 땅 주고, 선물로 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거 전염의 맹약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비록 뭐 요 나라는 송나라를 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형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예요? 비단과 은을 대신 용돈으로 엄청 많이 받죠. 그게 전연의 맹약입니다. 자, 통치체제입니다. 북면관제, 남면관제. 북면관제는 이제 유목민들, 부족제로 다스리는 거고, 남면관제는 남쪽, 중국. 걔들은 주현제로 다스립니다. 요 연운 16주에 있었던 나라가 도시가 연경이라고, 이때 당시에 엄청 크거든요. 요 나라 때. 거의 연운 16주의 중심 도시로서 엄청 크거든요. 이게 지금의 어디예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은 거란 문자, 고유 문자를 썼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나라가 금나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서하가 들어가야겠네요. 서하. 1038년에 건국됐다가 1227년. 얘들은 이제 망할 때 어떻게? 금나라와 송 연합에 의해서 쫓겨났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이 중국을 갖다가 이제 키타이, 케세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거란에서 나온 말이 키타이,
뭐 개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 그렇대요. 예. 서한은 탕구투족, 지금으로 말하자면 티베트 그쪽 계열인데 여기에 이원호, 얘는 중국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원호가 건국을 했고요. 이 친구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1044년에 막대한 세패를 받습니다. 1044년에 세패를 송으로부터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얘들도 고유 문자를 썼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는 1115년부터 1234년. 서하나 금나라는 전부 다 몽골한테 망합니다. 알겠죠? 네, 몽골한테 망해요. 금은 여진족이었던 아구타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금나라는 요 나라와 다르게 중국의 화북지방을 전부 지배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정강의 변이라는 거죠. 수도를 털어버리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특유의 통치 제도로 맹한모국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맹한모국제라는 걸 사용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300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맹한모국제는 300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호가 1모국이 되고요. 나중에 10모국이 1맹한이 되는 그런 체제예요. 그래가지고 1모국당 군대 100명씩. 그러니까 1맹한에는 군대가 1000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네. 뭐, 한 거고, 뭐, 그, 한나라 쪽, 한나라가 아니고 중국 쪽 지역은 주현제도를 그대로 실시합니다. 주현제.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이중적 통치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유목민족 따로, 농경민족 따로라고 해가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여진 문자, 고유 문자를 썼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칠판을 꽉 채웠네요. 양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징기스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